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튀르키예 지진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한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건축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는지 한번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엄청난 인명피해가 입었습니다. 조금만 건축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이렇게까지 이제 피해를 입지 않았을 건데, 여기는 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여기는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Çok neden olabilir bunun. Yani jeolojik nedenleri, işte tek katlı olması, müteahhitlerimizin daha dikkat etmesi, daha çok müstakil yapılaşmanın olduğu bir ilçemiz. En fazla katımız 6 kat. 여기서 그 건물 6층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6층 이상 짓게, 고층 건물을 짓게 되면 또 피해를 또 많이 입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진에 또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6층 미만으로 저층이 또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정직하게 FM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피해를 확실히 좀 덜 입은 것 같습니다. Bina kütle olarak zarar almadan dayanabilmiş, ayakta kalmış. Ama arkadaki binada yeni bina. Bunlar da hem de yönetmeliğe uygun şekilde yapıldığı için 법규와 규정에 따라서 건물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güvenliğini sağlayabiliyor. Müteahhit sayısı çok fazla değil. Hepsi de Erzurum'un kendi yerli halkı, yani çalma olayları ya da usulsüz, kaçak, bu tarz binalar yapıldı. Ben ruhsatsız bina yapacağım, bana görmezden gel demeye çalıştım. Ben hiçbir şekilde de bunlara kendi adıma müsaade etmemeye çalıştım. 아까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 건축물은 당연히 못 눈 감아줄 생각도 없었고 이제 정직하게 이제 공사를 강행을 했고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해와서 지금의 그 피해를 이제 방지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물론 그 지진이 일어나는 딱 그 주요 포인트가 집중적으로 그쪽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어찌되었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층과 아무래도 이제 그 건축물의 구조체에 따라서 확실히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는 사항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있었다는 거죠. 자, 이번에 그 튀르키예 그 지진 사건 말고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지진이 7.8의 강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일본 2011년 3월에 있었던 그 영상인데 이거를 한번 볼게요. 이때는 지진이 9.0의 지진이 발생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강도인지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9.0의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그 벽돌 주택의 한 70%에서 80%는 다 붕괴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시한폭탄입니다. 시한폭탄. 일본은 지진에 있어서 대처 능력도 빠르고 그 경험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진이 일어났을 때 초기 그 대처 방법을 잘 압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교육을 하지를 않죠. 실질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도 지진의 근처도 제가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 또한 이렇게 상황이 생기게 되면 정말 당황하지 싶습니다. 예. 침착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땅이 갈라집니다. 여기 보십시오. 땅이 막 갈라지죠. 그리고 지진판이 좌우로도 흔들리고 이게 이번에는 또 종지진이 있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것 같아요. 건물이 보시면은 좌우측으로 크게 흔들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진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저희가 그 건축에 크게 이제 두 분류를 저희가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대표적인 콘크리트 구조,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콘크리트 구조. 콘크리트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또 정직하게 공사를 했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불법 건축물을 하면서 철근 배근이라든지 정확한 이런 이제 그 시방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는 흔히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철근과 콘크리트가 이제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만들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철골 조립식 구조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철골 조립식 구조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상가 건물이나 이렇게 이제 초고층 건물을 지을 때 한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H빔 형태로 구조체를 만드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여기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그림을 조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쪽 부분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철골 조립식 구조체로 이제 똑같은 6층짜리 건물로 이제 가정을 했었을 때 왜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냐. 자, 사실 여기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를 한번 볼게요. 9.0의 지진이 일어났었을 때 좌우측에 그 집안이 흔들린다고 가정했었을 때 이 콘크리트 구조체는 압축력이 강합니다. 압축력이 강하고 이 압축력이 강한 대신에 휘입력이 약합니다. 휘입력이 약하다 보니까 안에 휘입력이 강한 철근을 배근을 하게 됩니다. 철근을 배근을 해서 이 휘어지는 이 휘입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과 콘크리트는 천생연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면서 철근 콘크리트를 이제 구조체를 만들어서 주택을 짓게 되는데, 건물을 짓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자, 이런 부분들에 균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균열이 발생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 콘크리트 구조체가 철근을 이렇게 꽉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진에 의해서 결국에는 탈피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구조에 대한 역할을 제때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유동성이 있고, 이제 이게 내진 설계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버티는 구조면 괜찮은데, 사실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건축 시공 기술력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 기술력처럼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뭐 불법 건축물, 제대로 건축을 시공하지 않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크게 발생되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균열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 기둥의 주요 구조체가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얘네들이 흔들림이 있어서 위에서 결국에는 붕괴가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지진이 9.0이 뭐 한 5분, 한 10분 간격으로 해가지고 이제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붕괴가 됐을 때 가장 큰 2차 피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붕괴가 되면 이렇게 팬케이크처럼 6층짜리 건물이 3층 높이 정도로 이렇게 찌그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넓적하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피해를 입기 시작하는데, 이게 철근 일부의 장애물을 피해서 조금 살 수 있는 그 텀의 공간들이 있으면은 정말 다행인 것이고, 그게 안 되면은 콘크리트와 함께 이렇게 내려앉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골든타임 72시간을 결국에는 그거를 이제 사실상 이게 지탱하기가, 버티기가 힘듭니다. 이 72시간이 넘어가서 이제 구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장비로 이런 부분들을 해체를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꺼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분들은 지금 생존자가 사실 지금 어제 기준으로 했었을 때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망자 그 수가 4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9.0의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사망자 수는 15,899명 정도로 이제 집계가 되었는데, 철골 구조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철골 구조 같은 경우는 똑같은 상황으로 가정했었을 때 얘네들은 볼트형 체결입니다. 볼트형 구조체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이 많이 흔들어도 이 철골 자체는 자체 내진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진 설계를 함으로써 더욱더 탄탄한 구조체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지진이 흔들려서 얘네들이 위에서 팬케이크처럼 이렇게 단단단 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현상들은 이제 방지가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엿가락처럼 이렇게 힐 수는 있지만, 좌우측으로 비틀리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 붕괴에, 결국에는 이 안에 있는 공간과 공간 사이에 그 공극들이 많이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깔려서 지식되는 경우들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발생되는 피해는 여기보다는 적다는 저 개인적인 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공부를 그래 해왔지만은 철골 조립식 구조는 내진에 강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초고층 빌딩을 짓는 데를 보시면은 철골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철골 구조에서 플러스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철골 콘크리트 구조로 구조체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게 SRC 구조라고 해서 이런 구조체입니다. H빔 속에서 H빔 그 구조체 안에 이렇게 H빔 구조체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H빔을 둘러싸는 그 부분을, 주요 구조체를 콘크리트로 타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타설을 하는. 그래서 이제 초고층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 요즘 이제 초고층 그 건물을 지을 때 H빔 구조에 테두리 이렇게 거푸집을 싸서 안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이렇게 만드는 구조체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압축력도 강하고 구조체도 강하고 여러 가지 장점을 봤었을 때 SRC 구조로 초고층 건물을 짓는다. 그리고 결국에는 RC 구조의 철골 조립식 구조의 형태가 인명 피해를 조금이나마, 제가 봤었을 땐 튀르키예 이번에 있었던 일 같은 경우는 한 50% 이상은 피해를 방지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조체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 저희 역시나 저희 회사에서도 철골 조립식 중공벽 구조를 저희가 특허를 해서 만들고 있지만은, 이렇게 많은 집들을 지어봤지만은, 사실 이번에 그 지진을 겪어 보신 분들과 직접 눈으로 저희가 이렇게 매스컴에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정말 안타깝죠. 안타깝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썼었더라면은 지금의 이 보시는 이런 기사 내용처럼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정말 그 전쟁터보다도 더 잔혹한 이런 상황인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구조체에 신경을 쓰고 내진 설계에 조금만 신경을 썼었더라면은 이런 피해를 조금 더 방지를 할 수 있었겠다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어떤 건축물이 맞다, 어떻게 철근 콘크리트가 맞다, 목조주택이 맞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기후와 주 환경이 변해가는 그 기후 조건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정말 이제
그 나라에 맞는 색깔에 맞춰서 그 주택을 지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그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진은 여진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지진은 더더욱 많이 발생이 될 것이고 향후 3년 3년 안에 그 아주 큰 9에서 10 정도의 지진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이제 그 통계청에서 이렇게 뭐 결과를 그 발표를 하고 했는데 사실 이제는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저희 또한 이런 그 지진에 강한 지진이 일어났었을 때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피해서 움직여서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이런 그 시간들을 버릴 수 있는 주택들로 주택을 짓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콘크리트 주택도 좋지만 콘크리트 주택 같은 경우는 초고층 건물을 짓는 거는 저는 조금 이제 그 비추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이제 단층 같은 경우는 좋죠. 콘크리트 주택을 저는 단층으로 5층 미만으로 뭐 사실 한 3층 정도면은 뭐 크게 나쁘진 않은데 사실 그 조금 더 고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콘크리트 구조 저희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지었을 때 만약에 9.0의 지진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잘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저희가 정말 뛰어난 건설사들이 많이 있지만도 아무래도 도급을 주면서 도급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빼먹으면서 시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을 때 철골 구조가 조금 더 튼튼하고 우리가 앞으로 지진에 있어서 인명 피해를 많이 방지할 수 있겠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 유튜브에서도 그 올려드렸고 여기서도 이제 올려드렸듯이 저희가 그 회사에서 개발했는 거는 철골 조립식 중공벽 구조입니다. 뭐 1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철골로 이제 짓게 되는 거고요. 설치했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이제 2층 같은 그러니까 구조물 같은 해도 경우는 똑같이 저희가 H빔 구조체로 이렇게 시공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H빔 구조로 데크 플레이트를 깔고 그리고 외벽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저희가 특허냈는 이제 중공벽 구조로 이렇게 주택을 짓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런 철골 조립식 그 구조체가 앞으로는 이제 많은 그 각광을 받고 많은 사랑을 이제 받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기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습한 나라입니다. 습한 곳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기후와 어느 정도 그 조건을 확인해서 이 구조체를 짓게 되면은 집도 안전하고 그리고 내구성도 좋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주택을 지어서 사시면은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그 지진에 있어서 정말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만 사전에 건축적으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졌었다라면 정부에서 그러면 이만큼 피해를 입지는 않았을 거다. 그리고 지금도 이게 진행형이다 보니까 이게 그 어제 날짜로 이게 4만 명이 넘었지만 이게 뭐 20만 명이 넘을 것 같다라는 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그 일본에서 9.0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15,000명 정도의 인명 피해가 발생이 된 거하고 튀르키예 7.8의 지진이 일어나서 실질적으로 벌써 지금 4만 명이 넘는 이 인명 피해하고 그만큼 일본의 내진 구조는 잘 되어 있다. 내진 설계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대가 모듈러 주택, 이제 이런 경량, 가볍고 튼튼한 주택들을 많이 짓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관심 가지고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실 이게 금액이 뭐 저렴하다, 비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느꼈던 거는 돈보다는 생명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얼마만큼 잘 견딜 수 있는 구조체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한 번 더 깊게 생각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시 거주를 할 목적의 주택이라고 하면은 저는
뭐 제가 저희 회사를 이제 운영하고 저도 철근 콘크리트도 이제 그걸 하고 있지만은 시공을 하고 있지만은 철골 구조가 정말 튼튼하고 내진에 강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독주택을 지었을 때는 이런 구조체가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상가시설이라든지 뭐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주택을 콘크리트 상가 건물을 또 선호하고는 해요. 근데 이제 요즘에 보시면은 대부분의 주택들이 상가 건물들이 SRC 구조 또는 철골 구조로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변에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공사 현장을 한번 보시면은 대부분, 그렇게 집들이, 건축물들이 지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게 구조체가 지진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면서도, 조금 더 지진이 일어났었을 때 옆에 있는 건물이 우리 건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철골이 많이 이제 조금 활성화되어서 철골 주택들이 많이 지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뭐 물론 또 단점들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구조체로 또 보강을 해가면서 또 집을 지으면 되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심히 잘 살펴보시고 건축을 지을 때 잘 이제 보시고 건축 구조체를 선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편에는 저희가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상을 이제 앞으로는 그 시공에 대한 이 단계, 이 절차마다 저희가 뭐 주의해야 할 점들, 이런 중요한 포인트를 또 가지고 저희가 영상을 켜고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 테니까, 이런 영상이, 작은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또 보시면서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은 좋아요와 이제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앞으로 알차고 좋은 영상들을 많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